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서둘러 규탄 성명을 냈지만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이 화성 17형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미 정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화성 15형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우리 정보당국의 얘기대로 화성 15형을 쐈다면 왜 17형으로 보이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성 15형과 또 화성 17형 뭐가 좀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 15형은 2017년 11월 29일 날 실제 발사를 했고요. 네네. 그 당시에 도달 고도가 4,475km, 그다음에 사거리는 950km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화성 17형은 이제 그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 네네. 화성 15형은 이제 318 엔진, 백두산 계열 엔진이 트윈에 2개거든요. 아, 2개가 달려 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화성 17형은 4개예요. 트윈 엔진이 더블로 있는 거고요. 더 추진력이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길이도 대략 한 화성 15형이 한 20에서 21m면 네네. 화성 17형은 한 23, 4m까지. 더 길어졌군요. 그렇죠. 직경도 훨씬 더 두꺼워졌고요. 참고로 미니트맨, 이제 미국이 쓰는 세계 최강의 미니트맨은 한 18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직경도 한 1.9m밖에 안 돼요. 그럼 15형, 17형 다 미니트맨보다는 큰 훨씬 거네요. 크죠. 근데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탄도 형상이 예. 화성 15형은 이제 단일 탄도 형상인데 네네. 화성 17형은 이제 다탄도 형상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예예예. 그런데 미니트맨이 지금 3개 들어 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피스키퍼 같은 경우는 10개가 들어 있었어요. 탄두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한 13,000km 추정. 네네. 거리가. 그다음에, 그렇죠. 화성 17형은 15,000 플러스 알파로 보거든요. 더 멀리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17형이라고 그러는데 한미 당국은 아직 공개한 건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은 예, 17형을 쐈다고 그러는데 한미는 15형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17형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한미가 지금 근거를 내리는 게 엔진이 4개인데 화성 17형은 네네. 지금 그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된 건 2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15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근데 엄밀히 거죠. 보면 화성 17형은 엔진이 2개에다 보조 엔진이 4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꽃만 가지고는 그 적외선 그 인공위성 카메라를 몇 개인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소 시간이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이 같다 그랬는데 예. 엔진이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318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소 시간은 동일하죠. 그다음에 사진을 짜깁기 했다 그러는데 네. 짜깁기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에 김정은 회장 영화 찍듯이 그 이전에 쐈던 것 중에서 좋은 화면이 있으면 갖다 짜깁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화성 17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화성 15형이 올라간 게 4,475인데 네. 아무리 탄도 무게를 줄였다 하더라도 이번에 6,248kg거든요. 3분의 1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15형이 하나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겠냐, 아무리 탄도 그렇죠. 무게를 줄였어도. 그렇죠. 그 기술적으로. 그다음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7형이라고 한 서류에 사인을 했거든요. 네네. 친필로. 그렇죠. 네. 그럼 공개적으로 지금 수하들한테 거짓말한 셈인데 그다음에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은 화성 17형 개발자를 거의 1,000여 명 데리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기념사진 그리고 그 찍었어요. 1,000여 명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텐데 지금까지 북한이 과장은 했어도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한미 당국의 판단, 합참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화성 15형이 아닌 네. 화성 17형이거나 화성 17형에 근접한 다른 형일 가능성이 더 높지. 그렇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좀 판단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7형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구님께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15형이냐 17형이냐 그 구분을 하는 게 더 이상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뭔가 기술적 진보에 대한 의미는 그렇죠.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진보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2017년에 화성 15형을 샀을 때는 텔에서 바로 쏜 게 아니고 텔에서 갖고 와서 거치대로 옮긴 다음에 발사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발사한 거는 15냐, 뭐 15 개량형이냐 아니면 17형이냐 이런 걸 떠나서 네네. 바로 이제 텔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거치대 싣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탄두 부분을 가볍게 하면 이제 더 사거리가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화성 14형까지만 해도 예. 북한이 화성 12, 14 다 고각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 각도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만 하고 정상 각도 발사는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형과 관련돼서도 발사가 몇 차례 남을 수 있다. 정상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정상 각도 발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련돼서 아직 좀 숙제가 덜 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보면은 ICBM 17형과 화성 17형과 관련돼서 시험 발사를 2월 27일, 3월 5일, 그다음에 3월 16일 이렇게 쭉 연속해서 발사를 했는데 네네. 16일이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터졌죠. 네.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네. 부담감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화성 15형을 쏜 거에 대한 그런 수정본을 발사를 하고 그 화면을 합성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냐 17이냐 이거를 두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ICBM을 개발해오고 이러한 추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추이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북한의 ICBM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5형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5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건데. 더 헷갈려지네요. 15형이냐 17형이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더 늘어난 더 기술적으로 진보한 미사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란은 아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북한이 이게 순환 비행장에서 쐈는데 순환 비행장은 개활지입니다. 그러니까 쭉 다 널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쏘는 것은 사실은 한미 정부 당국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대놓고 그냥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당국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물론 이번에는 이동형 발사대 텔을 썼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정보 당국이 정보를 갖고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의구심이 되는 게 특히 이제 노즐을 보면 그게 제일 확실하겠죠.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2개고 17형은 4개니까 불꽃을 보면 되는데 이제 물론 북한 영상에서는 불꽃이 4개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한미 정보 당국이 만약 봤다면 위성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위성은 위에서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노즐을 볼 수는 없죠. 아래쪽에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저도 조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이른바 1호 행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 나타내는 행사고 그렇죠. 친필 서명부터 이 모든 거가 있다는데 그것이 만약 화성 17이 아니라 화성 15나 뭐 다른 거였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지금 1000명 이상을 다 말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이호령 박사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능력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모라토리움을 깼다라는 거.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의의 초점은 물론 정확한 재원 판단과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를 알아야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억제하고 더 이상 추가 도발을 막아야 되는지,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한범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친필 명령 서명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기념사진도 찍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거짓말 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섰을까?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나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말씀 전에 조금 기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이호령 박사님 얘기했듯이 미사일은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네네. 정상 각도로 들어가서 재진입해서 목표물까지 다탄도가 가야 되거든요. 보통 뭐 30도, 45도 이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ICBM의 경우는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이 이제 ICBM 3단입니다. 네네. 1단, 2단, 3단이 분리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3단이? 여기에 그 세 발이 달려 있으면 이 세 발을 이 묶어놓는 틀이 이게 이제 소위 후추진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크지가 않아요. 폭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대위권 재진입 전까지 목표물을 유도한 다음에 이 탄두들을 원하는 데까지 하나씩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 기술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ICBM 능력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추진체, 추진력. 그다음에 떨어질 때 탄두의 상마, 마모 정도 이 정도만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더 계속 더 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정확도 실험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끝이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그 발사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뭐 탑건이니 무슨 뭐 영화배우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지금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상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넥타이 빨간 거 매거나 뭐 양복 정도 입는 거지.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막 시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권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그렇죠. 지금 국내적으로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첩보 수준입니다만은 지난해부터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요. 최근에 양강도나 자강도에서는 상당히 꽤 많은 안타깝지만 그렇네요. 그런 아사자 사례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건 또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게 보통 김정은 집권 2020년, 21년 상반기까지는 쌀가스는 킬로그램당 한 4,000원대 초반, 옥수수는 한 1,900,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6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식량이 긴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 명령서 사인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값은 5,000원대 초반, 옥수수는 2,000원대 후반에 계속 거의 1년 동안 올랐네요. 그렇죠. 올라서 있네요. 식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1월 달에 국경을 열었는데 수출은 5배 늘었는데 수입은 뭐 3,000배인가 4,000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수출할 건 없는데 수입할 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10년 김일성 주석 사망 110주년이 됐는데 내세울 게 없거든요. 내세울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포장을 해서 권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아사자가 많다라는 거는 사실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결집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왜 우리를 안 챙기고 뭐 무기 개발만 하지라는 생각을 북한 주민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로 연설을 통해서 변화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부터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핵경제 병진 정책 이야기하다가 핵경제 병진 정책이 2018년 이후부터 언급이 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작년에 그 국방발전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국방 분야다. 그래서 국방이 경제보다 우선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전에 병진 정책이 국방 우선 정책임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초급 단간부 대회에서는 정치가 경제보다 우선이다. 정치 사상 강조가. 경제는 계속 밀리네요, 뒤로. 그렇죠. 경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경제가 뒤로 밀리고 그 체제의 불안정의 문제를 지금 북한은 국방 분야와 정치 사상 강조
여기 두 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내부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계속 쏜다는 게 네네. 이게 북한 어떤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혹은 또 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네네. 모든 거를 초점을 맞추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집권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네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푸틴, 시진핑 주석들의 이런 행보를 보면은 네. 권력의 장기화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국방 개혁 부분을 하고 국방 개혁을 또 군사 정책에 또 모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그러한 행보를 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것이 뭐냐면 군사적인 수단, 군사 정책을 모든 거에 우선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가 이렇게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데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악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북한이 최근에 뭐 ICBM 발사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2018년 4월에는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천명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핵실험장 폐기하고 핵실험과 또 ICBM 시험 발사 중단하겠다라고 스스로 했는데 지금 와서 봐서는 이걸 이제 파기한 꼴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수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아까 뭐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에 대한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4월에 뭐 태양절이나 또 인민혁명구 창건 기념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라토리움을 깨는 데까지 가는 게 오래 걸렸고 어려운 결정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2018년 4월달 말씀하신 전원회의에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핵과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게 외부에 좀 잘 안 알려졌는데 그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연설에 따르면 네네. 중거리 미사일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CBM은 장거리죠. 장거리죠. 그렇기 대륙간이니까.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를 보면은 사실은 모든 회의, 심지어는 가장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당대회의에도 위가 김정은 지도자의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은 이미 2019년 5월달에 모라토리움을 깬 것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을 했고 중단거리가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그렇군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죠. 그러니까 ICBM이라는 것은 미 본토 공격용이고 물론 그것을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핵우산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뢰성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만 네네. 미사일 측면만 놓고 본다면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훨씬 넘었죠. 올해 발사한 12번의 미사일 중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미사일은 대부분이 한국, 일본, 괌까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전술 핵 무기들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를 했고 일부는 그 언제든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이 미사일들은 우리 조 박사님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이스칸데르급으로 불리는 KN-23 같은 것들은 네.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레드라인은 넘은 상태고 이미 넘었네요. 북한은 그게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첫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아주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실하게 ICBM 능력을 지금 확보하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라토리움을 깨기까지 힘들었지만 깬 이후에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ICBM의 실질적인 이 기술 테스트를 하는 게 최소한 일반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ICBM 테스트를 최소한 7차례에서 10차례까지 합니다. 물론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의 미사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가지 말씀드린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가 가능하다면 그것의 후방 추진체 기술을 비롯해서 테스트해야 할 기술들이 많이 남아 네.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핵실험도 이미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에도 3번 갱도를 지금 네. 뚫고 있다는 얘기들이 다시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느냐? 핵을 소형화하는 거랑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탄두탄을 싣기 위해서는 핵을 소형화해야 되는데요.
그 소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결정적으로는 4월이 가장 어려운 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크죠. 말씀하신 김일성 110주년 생일이 있고 또 우리 연합훈련이 예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늘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심각한 반발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번 연합훈련은 아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그 이전과는 다르게 특히 전략 자산이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5월달에 새로 출범할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원근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동안은 좀 주저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정말 거침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북한,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를 말을 통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행보는 좀 거칠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쏘고 2018년 19년 하노이까지 참았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러다가 다시 발사를 하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에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단거리 발사체를 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얘기한 걸 그대로 지금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해 1월 달에 8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무기 개발을 했는데 핵무기와 관계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단거리 발사체 쏜 게 다 전술핵이거든요. 특히 KN-23은 원래 그 태생 자체가 전술핵 용입니다. 용으로 그냥 탄생을 한 거군요. 그다음에 사거리 15,000km 명중률 제고. 화성 15형은 13,000이거든요. 그럼 이게 화성 17형이죠. 그다음에 고체 연료. ICBM, SLM 고체 연료. 그다음에 가까운 기간 내에 정찰위성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3번 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간 내에 조만간 이미 동창리 로켓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증축해라. 그다음에 우주개발국 가서 다량의 위성을 개발해라 얘기했거든요. 조만간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잠수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6번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핵 실험은 핵무기를 고도하려면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도 사실은 다른 형태의 핵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핵 능력을 고도하려면 핵 실험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도 그 정도에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은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다. 그리고 풍계리를 폭파했고 지금 뭐 일본 갱도는 한 번 실험하고 오염돼서 폐쇄했고요. 나머지 5번은 2번 갱도에서 했거든요. 주갱도가 있고 가지갱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3번, 4번, 3번이 이제 남쪽에 있고 4번은 이제 서쪽에 있는데 지금 3번 갱도는 안에가 주갱도가 있고 가지갱도가 2개가 뻗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 할 수 있는 핵실험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구는 한 100m가량을 폭파한 걸로 추정이 돼요. 북한 말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입구를 뚫는 게 어려우니까 옆에서 지름길을 뚫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한 달 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핵실험도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뚫는다 하더라도 내부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핵실험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정찰위성, ICBM의 정상각도 사격, 그다음에 관련된 핵능력 개발 이쪽에 주력을 할 거다. 다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 지금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한미는 또 이 상황에서 양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 할 거고 야외 기동훈련도 할 거고요. 괌에서 전략 자산들 전개시키는 블루라이트 훈련도 제가 보기엔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런 고비용 구조는 양쪽 다 한미일 모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면 갈수록 긴장도 고조되지만 아마 대화의 여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참 지금 뭐 핵실험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일본을 넘어서 ICBM 테스트를 이제 뭐 태평양 쪽으로 이제 쏘는 그런 실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이 별로 거침없을 것 같다. 그렇게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듭니다. 네네. 그럼 보면 지금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은 올 1월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충분히 제어를 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대한 검토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앞으로 북한이 세워놓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또 8차 당대에서 주장한 또 중점 5대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진 게 지금 두 가지인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15,000km의 타격 능력을 보여주겠다 해서 그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초대형 핵탄두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고체 ICBM 핵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러면 고체 연료를 통한 ICBM이라든지 핵 잠수함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그다음 수순으로 그 과업으로 또 성과를 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초대형 핵탄두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돼서 물론 소형 부분도 있지만 또 초대형이라는 걸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이미 누구나 지금 다 예측할 수 있는 그 수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 계산법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때까지 해왔던 것 중에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정보로 충분히 탐지하고 있는 거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한미 당국은 정보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단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정책 변화가 앞으로 향후 이제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군사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런 좀 계산법이 바뀌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북한이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대북 규탄에 대한 뭐 공동 성명을 하고 있고 채택하려고 유엔 안보리에서 했지만 사실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과연 영향이 있을 것인지 얼마나 또 주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북한을 지금 멈출 수 있는 뭐 요소들이나 제재 요인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엔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언론 성명,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통과가 안 됐고 그리고 관건은 2019년 12월에 북한이 11월에 화성 15형을 쏘고 12월에 유엔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가 통과가 되죠. 그 안에 이른바 이제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갖고 방아쇠를 당기는 조항이 있는데 북한이 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에는 현재는 400만 배럴, 50만 배럴을 묶여 있는 정유와 그 정제유에 대한 쿼터를 더 줄이도록, 그러니까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논의가 곧 될 건데요. 뭐 이번에 본 것처럼 언론 성명도 통과를 못했는데, 뭐 당연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사실 중국의 태도가 조금 어떻게 될지 약간은 좀 뭐랄까요, 여기에서 동의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과 핵실험, 특히 근데 그중에 ICBM을 발사하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거든요.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미국 주도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지역에 대해서 미사일망, 방어망이 강화됩니다. 그럼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2397을 비롯해서 2016년, 17년 계속 통과됐던 제재 결의안에 중국도 다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장준 유엔 대사가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미국 탓이다라고 하면서 ICBM 발사에 미국 책임론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의 그 갈등, 그 모습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했고 러시아는 이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이 좀 보험을 들어놨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2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5개 국가, 러시아를 빼고는 4개 국가인데 거기에 북한이 들어가서 거기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러시아가 결의안 찬성할 가능성은 없었다. 근데 원래 질문으로 그 군사적인 것은 뭐 또 말씀해 드리지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부과할 여지는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을 정말 옥죄려면은
북한의 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상대편은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3번 ICBM 발사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제재를 했는데 그 제재의 대상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기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첫 번째 제재에 보면 6명의 북한인을 제재했는데 그중에 4명이 중국 다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롄에서 활동을 했다면 핵심적인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중국에서 왔다는데 중국 쪽 기업이나 뭐 개인은 아무도 제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딜레마인데 그렇네요. 중국을 제재할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어쨌든 중국에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또 경제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세계 2위의 경제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갖고 달러당 지금 갤런당 5달러짜리의 휘발유를 하고 11월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 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 악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큰 부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상 어떤 외교적인 방법,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더 이상 옥죄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한데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고 미국도 뭔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혹시 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세컨더리 제재 같은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뭐 제3국을 제재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성 있는 얘기들입니까? 지금 더 제재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재하는 게 보면 북한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네. 무슨 뭐 과학원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수출은 거의 95% 중단돼 있고요. 네네. 수입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중단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유 수입 같은 경우는 400만 배럴. 네. 그다음에 정제는 50만 배럴인데 이게 한국 경제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미 많이 줄어들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이면 사실은 인도적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건 사실상 거의 최강의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라크 후세인 정권도 그랬지만요. 이 제재라는 건 무차별적 제재의 성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나 이라크 내예요. 네네.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후세인은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재가 핀포인트 방식으로 독재자만 제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 숨겨놓은 재산 찾기 어렵거든요. 지금 피해를 보는 건 러시아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재로 불량 국가나 독재자의 선택을 좌절시킨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사실은 이미 최강으로 되고 있고요. 그럼 더 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재는 사실은 러시아 자체가 크림반도 위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란 말만 나와도 그 러시아는 사실은 몸서리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느 경우든 그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체면 차릴 거면 기권 좀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하거나. 안보리는 이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럼 남는 건 사실은 이제 해상 봉쇄거든요. 그렇죠. 해상 봉쇄 그건 전쟁 전 단계입니다. 그건 선택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서방권의 네트워킹, 민주주의 정권의 네트워킹이 강화됐거든요. 이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네.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적어도 당분간은 기댈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이 무력 시위가 중국에게는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로 지금 간접적인 유탄을 맞은 게 중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ICBM 능력 고도화는 결국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안보 태세를 다 강화하게 그렇죠. 됩니다. 수위를 높이게 되니까. 그럼 이건 중국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국방비 올리라고 그랬는데 버티다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갑자기 독일 2%까지 이건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소탐 때문에 대실 나토의 국방력이라는 거대한 국방력 강에 직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딜레마죠. 딜레마고 만일 이 사태를 방치해서 정말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딜레마죠. 그렇네요. 미국도 딜레마고 중국도 딜레마고 참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고 제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근데 북한은 미사일 실험 혹은 핵 실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진보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질주하는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필요해는 보이는데 마땅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있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기술적인 진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중단을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말려주는 그 단계가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을 하고 핵탄두 숫자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그 숫자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북한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위협이 증대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100개를 갖고 있을 때랑 500개를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과는 오히려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많이 갖는다고 하면 오히려 북한이 받고 있는 그런 대북 제재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어떠한 그 지원을 해주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추가적으로 더 국제사회로부터 압박과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원사이드로 계속해서 북한이 계속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끝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측면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을 어느 수준에서 적정히 해주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대화의 방법,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주셨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게 참 대북 문제고 항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 문제일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 신부로는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긴밀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고 나중에 임기가 시작되면 뭐 만나자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도 딜레마인 상황이라면 중국의 어떤 제재 동참 혹은 그런 단호한 결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까? 그 기대는 접는 것이 맞겠죠. 그렇군요. 그 말씀드린 이미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당선인 통화에서도 사실 그게 다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번 통화를 하면은 중국 측 발표와 우리 측 발표 이것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한미 정상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하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고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측 발표를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뭐 시진핑 주석이 제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또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버넌스의 시스템을 중시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 미국이 어쨌든 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는 지구 차원에서의 그런 가버넌스에서 중국이 늘 그것을 뭐 폄훼하고 거기서 그것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형태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그 질서를 유지해가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죠. 그 의미는 한국을 여전히 중국은 약한 고리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중에 그나마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봐왔던 대중 정책을 보면은 정말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것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입장들을 이미 선거 전에서 보였죠. 그렇죠.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또 국제 질서,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당선인이랑 통화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를 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선거 끝나고 6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가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으러 다시 총리 공간을 뛰어간 사례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8시인가로 시간이고 여기가 근무 11시, 낮 11시. 그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 말씀드린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내용을 보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북한의 도발 문제를 당연히 얘기했고 한반도 영내 안정이 중요해서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측 발표를 보면은 그냥 지역 평화 유지 그렇게만 나옵니다. 서로 느끼는 무게감이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전혀 없고 또 윤 당선인 취임 후에 중국과 만나게 하겠다. 그건 뭐 당연히 여전히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냥 그쪽 중국 쪽 발표를 보면 한국이 중국과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바란다.
그 정도의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이 최소한 북한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저는 북한도 무한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판이 완전히 깨진 건 북한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탈출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모든 행동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다음번 행동을. 그다음에 이번에 화성 17형을 발사한다고 모두 그 평양 미림 비행장의 그 남쪽에 진입로거든요. 네네. 물론 그 진입로 끝에는 지하 기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사일 조립 시설도 있고, 네네. 그 뭐 일반인들도 구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거기는 한미가 항상 쳐다보고 있는 데거든요. 네네. 보라고 지금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한 무력 시위한 지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미국이 제지하고 한국에 대응 사격하고 NSC가 바로 열렸거든요. 네.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한쪽으로는 원했던 국방력 강화를 하지만 한쪽으로는 미국과 한미를 압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처럼 그때 화염과 분노, 로켓맨 충돌을 하지만 2018년 극적인 전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네. 물론 북한의 도발에 양보를 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네. 이 출구를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심지어 레드라인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면밀한 관계 설정과 또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맞춰서 저희도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위원, 이호령 위원,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